대성여고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학함과 동시에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하고 수업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등교가 이제 3분의 2로 지정이 됐죠. 나머지 3분의 1이 원격 수업으로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서 여러분 첫 수업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1학년 8반, 9반, 10반, 11반 국어 수업을 담당하게 된 류현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돼서 굉장히 마음도 설레고 굉장히 여러분 하고자 하는 꿈을 대성여고에서 이제 펼치게 될 어떤 계획과 포부들을 지니고 있을 텐데, 자, 그런 어떤 포부도 여러분이 이제 실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포부를 실현하는 어떤 기초 교과, 또는 응용을 위한 어떤 기저학문인 국어 교과 과목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 여러분이 국어 수업을 쭉 들어와서 자, 국어 영역의 하위 영역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의 하위 영역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그리고 문법을 여러분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을 통해서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올라왔을 거예요. 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인 만큼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깊고 심도 있는 어떤 내용들로 교과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그 깊이가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 약간 국어 영역의 심화된 내용이 추가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국어 교과는 대성여고의 어떤 교육 과정상 자 1학년 1, 2학기, 그 다음 2학년 1학기 3개 학기에 걸쳐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당 2시간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 2시간 동안 국어의 모든 영역을 다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2학년 1학기까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단원은 1단원 문학의 빛깔이라는 단원인데, 자, 문학의 빛깔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원이 추상적으로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자, 문학은 알겠는데 빛깔은 또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대단원명의 설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호기심을 품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정의와 자, 문학에 결부되어 있는 빛깔이라는 용어는 과연 왜 이렇게 붙여졌느냐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일단 문학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문학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문학은 언어로 구성된 또는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 작품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예술 작품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술을 통해서 어떤 심미적 감수성 또는 자, 심미적 아름다움을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느낀다 또는 문학을 통해서 내면화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문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 또는 소설 또는 수필 또는 희곡 작품들, 이런 어떤 작품류들이 있는데, 자, 그런 작품들을 여러분이 접하면서 마음속이 굉장히 따뜻해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마음속이 정화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또는 수필 작품을 통해서 필자의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나의 것으로 내면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학의 어떤 신미성이라든가 문학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학을 예술 작품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이 뭐 회화나 아니면 뭐 구조물이라든가 자, 이런 어떤 미술 또는 다양한 어떤 예술 작품과 달리 구분되는 것이 자, 그 수단과 도구가 언어이기 때문에 자,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학을 추상적이고 좀 넓은 광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자, 그러면 문학의 빛깔이라고 했을 때, 자, 문학이라는 추상화된 대상이 실제 특정 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냐? 라고 여러분의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문학도 다양한 어떤 갈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여러 색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자, 뭐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자, 이 갈래의 어떤 구분은 대략적으로 우리 문학을 범주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여러분이 이미 이 부분은 학습을 하고 올라온 부분인데, 자, 서정갈래라고 했을 때 서정갈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서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감정과 정서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감정과 정서의 표현을 자, 우리 일상 언어로 표출하지 않고 조금 더 정제되고 압축되고 함축적인 어떤 용어를 통해서 제시할 때, 자, 그것을 우리가 서정갈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어떤 하위 갈래가 자,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현대시, 고전시가 라는 어떤 갈래들이에요. 자, 그런 갈래들에는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인의 어떤 집필 의도가 자, 시인이 내세운 어떤 허구적 대리인인 자, 화자의 감정 상태 또는 화자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자, 그것이 일상 용어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정제되고 함축적인 어떤 언어로 전환해서 또는 참신한 어떤 시어를 동원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문학 작품이다, 문학 갈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정 갈래의 작품들을 소단원 1단원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자, 2단원 서사 갈래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서사 갈래라는 것은 서정 갈래와 좀 달라요. 그래서 서정 갈래는 자, 그런 어떤 문학의 심미적 감수성을 자, 정제된 또는 압축된 또는 함축적인 어떤 시어를 통해 전달했다면 서사 갈래는 이런 심미적 아름다움을 전달해주는 어떤 작품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어떤 갈등 형성과 그 갈등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과정의 어떤 문학 갈래이다 보니까 특정한 이야기 구조, 플롯 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 어떤 이야기 구조 속에서 등장인물들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가 표출이 되고 그것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사갈래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또 무엇을 들 수 있냐면 그러한 어떤 인물들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의 어떤 발전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된다는 점에 초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갈래는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구성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정한 플롯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자,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 가보면 접할 수 있는 현대 소설 작품류 또는 과거의 옛 소설들, 고전 소설류들이 있죠. 자, 그런 어떤 작품군들이 바로 서사갈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문학이 세 번째 빛깔로 제시된 것이 극갈래예요. 자, 극갈래라고 하면 서사갈래와 유사하지만 차별화된 어떤 지점이 있어요. 자,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자, 다른 점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공통된 지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공통된 지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 구성이라는 부분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 구조가 제시가 되는데 그 이야기 구조가 자, 서사갈래처럼
어, 지필진의 또는 필자의 서술을 통해서 진술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있어요.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매개로 해서 자, 그런 어떤 시간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구성 또는 시간 흐름에 따른 플롯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 갈래의 대표적인 문학 갈래로 희곡을 들 수 있어요. 자, 희곡 또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는데 희곡은 자, 이러한 어떤 극, 즉 연극 또는 뭐 우리 민속극 또는 마당극의 어떤 상연을 자, 목표로 전제로 한 어떤 대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대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극 갈래는 서사 갈래와 차이를 보이는데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매개로 한 연극상연을 목적으로 한 대본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학의 네 번째 빛깔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교술갈래예요. 그래서 교술갈래라는 것은 풀어서 썼는데 그 풀어서 쓴 내용 속에 교훈을 담고 있다, 깨달음을 담고 있다 정도로 이 갈래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로 수필, 뭐 일기문, 편집글 정도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술갈래의 글은 일정한 특정한 어떤 형식이나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 정도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특히 수필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것은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자, 그렇게 북 가는 대로라는 어떤 용어에는 자,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강조가 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우리가 네 가지 문학의 갈래, 네 가지 문학의 빛깔을 대단원 1단원에서 다루어 보게 될 거예요. 특정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자, 어떤 문학 작품을 다루게 되냐면 일단 서정갈래에서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정호승 시인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자, 서정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사갈래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이태준 작가의 달밤이라는 소설, 자, 그 다음에 극갈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강백 작가의 파수꾼이라는 희곡 작품 하나, 자, 교술갈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지원 작가의 박지원 학자의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각각의 문학의 갈래의 특성들, 그 특성이 해당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자, 문학의 네 가지 갈래를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자, 문학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밑거름이 자, 될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서정갈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 열기에서 이런 어떤 지금 사고 구술의 어떤 형식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 속의 흐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 쓴 글을 우리가 사고 구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고 구술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나 볼게요. 자, 서정갈래에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나는 문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시를 가장 좋아해. 시를 가장 좋아한대요. 비교적 길이가 짧아서 좋아한대요. 길이가 길거나 양식이 굉장히 늘어졌을 때, 자, 그것을 소화해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 가운데 시가 짧은 양식을 취하기 때문에 자, 시를 통해서 심미적 감수성을 얻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 학생도 그런 학생인가 봐요.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시에 운율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운율, 리듬감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고. 자, 그런데 시는 금방 읽기는 해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 왜 그런지 몰라도 시에 쓰인 말은 일상에서 쓸 때와 느낌이 달라. 자, 그것은 시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일상 용어가 아닌 자, 압축된 용어, 즉 함축성을 지니고 있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참신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 같은 단어가 맞는데 말이야.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자, 우리가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자,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감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상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를 이해했을 때 또는 그것을 감상했을 때 조금 더 시인의 의도를 빠르게 여러분이 알아나갈 수 있는 시를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정호승 시인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우리가 보기 전에 현대 시를 감상하는 일정한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된 어떤 형식이라기보다 자, 일정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는 이것이 뭐 정형화된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방법에 따라서 현대시를 감상했을 때 여러분이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이 주어지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감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현대시를 감상할 때, 즉 우리가 평소에 익히 알고 있는 시 말고 낯선 작품이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시에서 파악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냐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우리가 현대시 감상 방법이라고 한번 자, 설정을 해보죠. 자, 여러분이 그 시를 처음에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요소는 시에서 말하는 일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시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 자, 시에는 말하는 이가 있어요. 말하는 이. 자, 이 시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화자라고 해서 중학교 때에도 화자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화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제대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자라는 것은, 시인이 아니라, 시인이 시의 어떤 주제를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세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그 대리인은 자 시인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 허구의 인물이다 또는 허구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자는 시인이 내세운 허구적 대리인이에요. 대신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 시인의 목소리로 독자에게 시를 전달하면 될 것을 왜 힘을 들여서 허구적 대리인 화자를 내세웠을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인과 화자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시인과 화자가 일치할 때도 있어요. 시인과 화자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과 화자가 일치할 때도 있어요. 자,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일치하는 경우는 시인의 직접 체험을 기반으로 창작된 자전적 시인이 직접 체험을 기반으로 창작된 자전적 시의 경우에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일제 강점기의 어떤 저항시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또는 이육사 시인과 같은 그런 일제 강점기 저항 시인들은 실제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시대를 살아갔고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일제에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립의식을 고취하는데 자신이 목소리로 독자에게 시를 전달하는 것이 따로 화자를 내세우는 것보다 효과적이었어요. 이럴 때에는 시인이 따로 화자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고 그 밖의 경우에 즉 체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시인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 화자를 여러분이 시 속에서 찾아내셔야 되고요. 자, 화자, 즉 말하는 이가 있으면 누가 또 있겠어요? 말하는 이가 있으면 당연히 자, 듣는 이가 있겠죠. 자, 이 듣는 이를 우리가 누구라고 하냐면 대상 또는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자,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전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파악해내야 돼요. 자, 그것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화자와 대상 사이 어떤 관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화자와 대상 사이 관계를 파악해내셔야 되는데 자, 이 화자와 대상 사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추출해내야 돼요. 자, 그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화자가 대상에게 어떤 정서를 보이고 있느냐, 어떤 정서나 감정 상태를 보이고 있느냐, 또는 화자가 대상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자가 대상에게 보이고 있는 정서와 태도를 파악했을 때 그 화자와 대상 사이의 무엇을, 즉 관계성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고 이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결국 시인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시를 접했을 때 낯선 시를 받아들이더라도 자, 시 속에서 말하니 즉 화자와 자, 듣느니 즉 시적 대상 그리고 화자가 대상에게 보이고 있는 정서와 태도의 네 가지 요소를 추출해낸다면 시를 감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감상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를 이해하고 자,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파악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자, 교과서에 담긴 정호승 시인의 시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어떤 시네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인데 일단 제목 자체만 놓고 보면 슬픔은 부정적 시어죠. 부정적 시어고 기쁨은 긍정적 시어네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실체가 그 기쁨이라는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실체에게 뭔가를 뭐 전달한다 또는 자, 무엇을 이야기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표현이 일상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신한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선생님과 자, 이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현대시 감상 방법에 따라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화자가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나라는 어떤 시어가 보이죠? 이 나라는 시어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말하는 이 화자가 되겠어요. 화자.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요소가 뭐였어요? 시적 대상이었죠. 그 시적 대상이 또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가 바로 여기서 대상이네, 대상. 또는 우리가 이것을 시적 대상이라고도 해요.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나는 뭐고 너는 무엇인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자, 화자가 즉 말하는 이가 나고, 자, 이것을 전달받는 대상이 너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너에게도. 자, 여기에서 도라는 어떤 보조사의 사용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네요. 자, 여기에서 도는 또한, 역시라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인데요.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슬픔을 줬는데 너 또한 내가 역시 슬픔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을 우리가 보면,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자를 내세워서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다라는 발상을 지금 독자들에게 제시했어요. 자, 이렇게 모순된 발상의 어떤 표현을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어떤 시구가 있는데, 자, 이 통념을, 즉 일반적인 대중들이 통념을 뒤집은 모순된 표현이죠. 자, 이 모순된 표현을 우리가 역설적 표현 사용, 즉 역설법이라고 해요. 자, 역설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모순된 어떤 시어의 결합 또는 병치는 나란히 놓는다는 거예요. 결합을 통해서 시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학적 수사법입니다. 자, 모순된 어떤 시어의 결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모순된 시어의 결합이다. 병치를 통해서 시의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인은 나라는 화자를 내세워서 왜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했을까 라는 진짜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해 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이제 행상을 나왔나 봐요. 자, 귤을 팔려고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겨울에서 사람이 오가지 않으니까, 인파가 많이 없으니까 귤은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는 귤을 앞에 두고 떨고 있다 라고 그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궁핍한 존재, 궁핍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감상을 해보면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귤값을 깎는다라는 부분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귤이라도 팔아서 지금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그런 어려운 할머니 사정을 깊이 헤아리지 않고 그 귤값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깎고자 하는 너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시인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던 너,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이 너라는 시적 대상은, 자, 지필진이 뭐라고 지금 풀어놨냐면,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는 존재 또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값싼 귤을 사서 좀 경제적으로 좀 이익을 취하는 것이 물론 현명한 소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추운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너라는 어떤 대상은 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머니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대상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인에게 있어서 이 너란 시적 대상은 슬픔이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슬픔의 평등한 얼굴. 너도 그런 어떤 슬픔과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 할머니의 고단함과 경제적 어려움, 삶의 팍팍함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너에게도 보여주겠다. 자, 어떻게 보여주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자, 어둠 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죠. 자, 고통스럽고 소외된 어떤 삶의 처지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는, 한 번도 할머니 입장, 소외된 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의 어떤 처지에 공감하지 않던, 웃어주지 않는 것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런 의미예요. 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동사자가 또 나왔네요. 할머니에 이어서 동사자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웃이겠죠. 자, 동사자라는 것은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입니다. 자,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희 사랑, 무관심한 너희 사랑. 자, 여기서 무관심하다와 사랑이라는 어떤 시어, 무관심하다라는 시어와 사랑이라는 시어도 역시 모순된 시어죠. 결합할 수 없죠. 따라서 이런 어떤 부분도 모순된 시어의 병치로서 우리가 역설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관심한 너희 사랑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희 눈물을 위해서 눈물. 자, 그런 어떤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해서 공감할 수 없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러한 너를 위해서 자, 계속해서 여기서 눈여겨야 할 부분은 위해서라는 거예요. 위해서. 자, 여기 위해서라는 것은 실제 너라는 어떤 대상을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위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런 이기적인 어떤 태도, 너의 이웃의 어떤 슬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는 태도,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상을 해보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너에게도 자 위에서는 첫 번째로 슬픔을 주겠다고 했었죠. 자, 첫 번째로 슬픔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 두 번째로는 뭘 또 준다고 했어요? 기다림을 주겠다고 했어요. 자, 슬픔과 기다림은 부정적인 어떤 시어로 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시어인데 이걸 주겠다라고 한 것은 이런 어떤 시간들을 즉 기다림이라는 어떤 시간들을 너도 한번 겪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지사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웃의 기다림을 너도 한번 겪어보고 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단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깨달아 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갑자기 한방눈이 또 나왔죠?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한방눈이라는 것은 자, 약자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주고 강자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지필진이 명시를 했네요. 일반적으로 한방눈은 여러분이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포근한 이미지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시각적인 어떤 효과 때문에 긍정적으로 묘사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어떤 이웃들에게 이 한방눈이라는 것은 추위 또는 자, 추위 속에서 또 하루를 감내해내야 하는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필진들이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해줬냐면 약자에게는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이고 강자에게는 그런 어떤 산뜻함과 포근한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기쁨이 어떤 존재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어려운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또는 어려운 어떤 자연물을 상징하는 한방눈을 멈추겠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자, 봄눈은 여기에서 그런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감싸는 존재로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추워 떠는 사람들이 슬픔에 다녀와서 자,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자, 눈 그친 눈길, 즉 그 어려운 시기를
감내내고 난 이후에 이 따뜻한 보험을 자 그런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겠다. 자 그리고 평소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던 너와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해서 자 너를 시적 대상인 너를 완전히 배격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 어려운 이들을 공감하고 자 어려운 이들의 형편에 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너에게 심어주고 그런 어떤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의 힘이라는 것은 자, 그런 어떤 소외받는 이웃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고단함 또는 삶이 팍팍함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힘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포용하는 힘. 자,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그런 어떤 기다림의 자, 슬픔까지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자, 내가 어려운 어떤 이웃들과 함께하고 공감하겠다라는 의지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누가? 화자가. 자, 그래서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 너를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포용적 자세를 갖추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라는 자, 부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시적 대상인 너는 자,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대중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일반 대중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고 하루하루 쳇바퀴 굴러가듯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 또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시간적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와중 속에서도 이런 어떤 고통의 어떤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주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우자라는 어떤 전달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호승 시인의 어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우리가 자,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물론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 그리고 화자가 대상에 보이는 정서와 태도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시에서는 화자인 내가 대상인 너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였죠. 그래서 조금 더 이웃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정서적인 측면은 감정적인 태도는 역시 그러한 태도에 대한 네가 가지고 있는 이웃을 소중히 하지 않는 그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정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자, 마지막에는 너와 함께 걷겠다, 너와 함께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자, 무조건 비난하고 배격하는 어떤 초반의 태도에서 너 이웃과 너와 나가 모두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함께 어려운 이웃의 슬픔을 공유하고 그것을 극복하겠다라는 태도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화자의 어떤 정서와 태도상의 특징들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나름대로 감상을 해봤지만 자, 시 감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감상하고 선생님과 다른 어떤 감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다른 감상을 한 데에 나름대로 여러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여러분을 직접 오프라인 수업에서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상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요.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이 정호승 시인의 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감상하고 간략한 어떤 느낀 점 또는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점을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이렇습니다. 자, 시의 감상
이후에 여러분이 느낀 점 또는 깨달은 점을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서정갈래의 첫 번째 단원을 배웠고, 서정갈래의 어떤 특성을 정호승 시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압축적이고 또 함축적인 어떤 시어의 동원, 그리고 다양한 문학적 수사법의 동원을 통해서 참신한 어떤 충격을 통해서 자, 사회적 약자를 감싸야 한다라는 시인의 전달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감상한 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